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악의 4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부진 속에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무너지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1조 원이나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두고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자세한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6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실적은 잠정치인 만큼 이 부문별 실적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에서 부진이 컸습니다. 이 DS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3조 원 안팎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2조 원대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난 3분기에는 이 DS 부분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IT 제품 중심의 업황 악화가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 반등하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 HBM이 좀 뒷받침해야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5세대 HBM 8단과 12단 제품이 여전히 품질 검증에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만 떼어놓고 봤을 때 경쟁자인 SK하이닉스의 벌써 2분기 연속 크게 뒤처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실적은 현재까지는 추정치로만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4분기만 놓고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은 20조 원, 또 영업이익은 8조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비슷하게만 나와도 삼성전자의 DS 부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도 SK하이닉스는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크게 앞질렀는데 역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이 HBM 실적이 격차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반도체가 부진할 때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받쳐주기도 했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은 이마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가전 실적도 좀 같이 부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생활가전 또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DX 부분에서도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동반 부진했습니다. 3분기에는 이 DX의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 2조 원대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좀 일제히 부진을 했는데 특히 모바일 부분은 4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신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이 오는 22일에 갤럭시 언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모바일 부분에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CES 2025에서 새로운 AI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좀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이해됐다. 삼성이 가는 방향을 이해했다라고 평을 좀 들어주셨고요. TV나 DA사업부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매력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한종희 부회장은 이 초격차 혁신을 위해서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품질과 AI 조직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AI 컨트롤 타워를 CTO 직속으로 돕고 또 연구소와 각 사업부에 AI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거의 모든 분야의 생활 가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홈 AI를 구현하겠다 이런 포부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LG전자 실적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4분기 매출은 22조 8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1,46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 증권가 예상치가 한 3,5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네.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 해상운임 급등으로 이 물류비가 증가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고 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 이 생활가전에서는 선방을 했는데요. 모니터나 PC 같은 이 비즈니스 부분에서 좀 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이 적자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 있고요. 또 네.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도 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 TV 부분에서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 좀 시달리고 있어서 수익성이 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 기자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어제 다뤘던 이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AI 반도체 개발의 핵심 소재로 시장의 새 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됐던 유리기판주. 오늘 젠슨왕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SKC를 비롯해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다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오늘 100만 원 선 위로 오르며 황제주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선 이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 개발이 성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요. 반대로 보면 아직 5세대 HBM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긍정적인 멘트는 아니었다는 시각이 더욱 우세합니다. 그럼 이런 멘트 왜 했냐?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를 의식하게 해 SK 하이닉스 등 경쟁업체 간의 견제를 부추겨 가격 주도권을 더욱더 가져가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향한 의구심이 여전하나 주가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반등하고 있다는 의견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데요. 실제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순이익 비율은 1배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으로 여겨지고요. 또 내달 17일까지 3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증권가에선 하방이 닫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선 올해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요새 주변에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린 분들 많죠. 미국에서도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쿼드데믹 우려가, 중국에서는 인체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전역으로 확산을 하면서 진단키트주의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로는 녹십자 MS와 휴마시스, 수젠텍 등이 있고요. 다만 오늘도 그랬듯 진단키트주들은 감염병 확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에 꼭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시선은 아직 삼성전자 실적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서 나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에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 FOMC는 논쟁 끝에 미국의 금리를 3번으로 연속 인하하긴 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 회수 전망은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였었습니다. 이른바 매파적 금리 인하에 채권 금리와 달러화 가치는 급등하고 3대 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새벽 공개될 의사록에 지난 FOMC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었는지, 올해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스탠스는 어떤 건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의사록 내용이 올해 금리 2번 인하보다 더 매파적으로 해석된다면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잠시 주춤하던 달러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채권 시장에선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력하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당장 시장에선 이달 28일에서 29일에 있을 올해 첫 FOMC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수를 살려보겠다며 설 연휴 전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절박함도 느껴집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수환 기자, 정부가 이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단골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네.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오전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불을 지피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회의의 최종 결정으로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엿새 연속 휴일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할 때마다 소비 지출액이 2조 1천억 원 정도 생기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2천억 원이 된다는 분석이 있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휴식 기회를 늘리는 한편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임시 공휴일이 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나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가 또 한 번 쉬는 날을 늘리기로 한 것, 경기 가라앉는 속도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 증가세는 꺾이고 경기 개선은 차일피일인데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KDI가 우리 경제를 두고 이 정도 수준의 부정적 진단을 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대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경기 심리가 나란히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소비자 심리 지수 12포인트 넘게 내렸는데요. 이는 직전 탄핵 정국이었던 2018년과 비교해서 3개월간의 하락폭보다 큽니다. 기업 심리 지수 역시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엔 대외 경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상수지가 7달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이 수입 감소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서 이 불황형 흑자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약 13조 5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성장세가 점점 힘에 부치는 모습이어서 걱정인데요. 11월 상품 수출 1년 전보다 1.2% 늘었는데 2023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고환율, 즉 원화와 가치 하락이 수출 기업에 유리할 거라는 시각은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해외로 옮겨간 점, 또 우리 산업이 과거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율 변동 자체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주요 수출국의 경기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열흘가량 남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 통상 환경이 요동칠 텐데 우리 정부 대응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 이 경제 부처들을 시작으로 일단 새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됐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매주 범부처 합동 대경제 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관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을 시작으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뒤로 빠진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연초에 진행되던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합니다.
쌓여있는 각종 현안을 실질적 해법 중심으로 다뤄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겠다는 건데요.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와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당장 트럼프 2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접촉에 더해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고요. 산업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중임을 감안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중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데요. 추가로 상반기 안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 전환 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 임대 수익률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이제 새로운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원룸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촌의 대학가입니다. 지난 2년 새 원룸 월세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주한 지는 1년 차 됐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관리비 별도로 해서 월세는 8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가격대에 대해서 불만은 가지고 있는데 또 학교 근처가 사실 이쪽이랑 신촌밖에 없으니까. 한 60만 원 가는 게 한 75만 원 이 정도? 많이 오른 거죠. 25% 오른 거지. 한 5만 원 왔다 갔다 한 거죠. 전세 사기 여파에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데다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빌라 월세가 22개월째 오르고 있고 오피스텔 월세도 1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월세가 뛰면서 서울 월세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5%에 육박하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까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분들이 서울 역세권의 오피스텔들 이런 데 수요가 좀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때 매매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보니까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부동산 개발 기업들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방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에 잘 나가던 방산 수출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큰손인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전국 불안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이면 폴란드 무기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방한을 취소했다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폴란드에서 이제 방한을 하려고 했던 인원들이 무기한으로 수년을 결정하면서 네. 전 세계를 호령했던 K방산의 무기 수출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군과 업계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폴란드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한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폴란드 정상은 당초에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한국 방문을 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회사의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합치면 30조 원에 달하는데요. 원래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됐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K방산 연간 수출액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계엄과 탄핵 변수가 생기면서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요, 양국의 정상 혹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서명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폴란드가 정한 이 데드라인, 이 계약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먼저 무기 수출을 비롯한 방위 산업은요, 특성상의 이제 자금 융자와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의 보증이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이 모두 공석인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취재 결과 폴란드의 무기 수출의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취재 과정에서 폴란드 현지 소식통 등에 확인해 본 결과 폴란드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잔여 무기 계약의 데드라인이 3개월 뒤, 즉 4월까지입니다. 네.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 수량 또 금액 등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철회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점이 오는 4월인데 4월에 이제 폴란드 무기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수출도 문제인데 관련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 이거 큰일 났다. 6개월이 지났어도 한국에 안정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이제 한국은 어렵지 않겠네 이게. 당장은 이 폴란드가 문제지만 우리의 정치 리스크는 다른 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네, 우선은 이제 정치 리스크는 무기 수출에 치명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나 루마니아와 같은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이 예의주시하는 사안입니다. 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던 K방산 수출액이 2016년도에 2조 원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가 2015년이었는데 60명 넘는 전현직 군 장성과 기업 대표들이 연루된 대대적인 방산 비리가 터졌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의 신뢰도를 급격히 추락하게 만든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감소세가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출신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이 불안하면은 방산 수출이 끊긴다. 수화 계약하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산된 거지 다. 협상할 사람이 없잖아.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근래 들어 이제 실무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의 사례가 되풀이될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당장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같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네. K방산이 잘 될 일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방산 기업들도 타격이 좀 불가피하겠습니다. 네, 불똥을 맞게 생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 해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이 돌아설 것이라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이 미국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의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했던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 수리, 즉 MRO 사업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잇따라 수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 리스크 여파로 자칫하면 경쟁국인 일본 등의 일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외 변수로 회사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까지 덩달아 커진 것인데요. 일단 하나를 비롯한 방산업체들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리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단기 성과 추구, 냉혈 자본, 쥐어짜기, 먹튀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는 토론회입니다. 최근 고려하는 사태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좀 애매한 상황이거나 사실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MBK 같은 국내 대형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자본의 흐름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도덕한 자본이란 논의를 빨리 벗어나게끔 다양한 행동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